일본어 능력 시험 N1 さあ、皆さんこんにちは。 자, 여러분들이 JLPT N1을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고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잘못될 어자 오, 그 다음 오보 전부할 때 보자, 그 다음에 떨어질 낙자, 그 다음 시험할 때 시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보낚시, 잘못된 정보는 시험에서 떨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N1에서 문자 오비 문법 독해 청해가 어떠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며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공부하는 방향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험에서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유형은 첫 번째 1교시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론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시험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언어 지식이라고 해서 문자, 오비, 문법, 독해를 1교시에서 같이 시험을 칩니다. 2교시는 청취를 치는데 각각의 과목에서는 과락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락이라는 것은 문자, 오비, 문법이 합쳐서 60점이 되겠고 독해 60점, 청취도 60점, 총 180점이지만 과락이라는 것은 각 과목별로, 즉 문자, 오비, 문법 합쳐서 19점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시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럼 문자 오비는 N1에서 문자 오비는 파트 1, 2, 3, 4 파트 1, 2, 3, 4가 있는데 파트 1은 한자 읽기 문제가 6문제, 공란 외우기 7문제, 그 다음 유의어 대체어 문제가 6문제가 나오면서 파트 4 단어의 발음 쓰임이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총 25문제가 N1 문자 오비 파트가 되겠는데, 그럼 이 파트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되는 게 N1에서 제가 현장 강의를 하든 인터넷 강의를 하든 학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했는가, 문자 오비 파트에서 어떻게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했는가에 따라서 점수 비율을 제 나름대로 한번 평균을 내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물론 문자 오비든 문법이든 독해청의 모든 파트가 다 중요하지만 문자 오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독해청의 문법을 잘 풀기 위해서 문자 오비를 공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자 오비만을 위한 공부, 즉 문자 오비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만큼의 점수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옛날 시험, 옛날 구 JLPT 시험에서는 일본어 능력평가 시험에 대한 출제 기준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 3, 4급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 급수에 맞게끔 그 급수에 맞는 문법이나 어휘가 정해져 있었지만 바뀐 시험에서는 랜덤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특정한 어휘를 암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순수히 선생님들의 감이라든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자 오휘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나 공부를 적게 한 학생의 점수 분포의 차이가 크지가 않더라. 그래서 문자 오휘는 여러분들이 한자 공부와 어휘 공부를 위한 공부, 즉 문법과 독해 청해에 출제가 되는 문장 이해에 대한 공부로서는 괜찮지만 문자 오휘만을 위한 공부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의 낭비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문자 어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 어휘와 문법이 합쳐서 총 4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45문제가 6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 어휘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독해 공부를 하시면서 저절로 문자 어휘나 문장력을 습득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파트 1은 한자 읽기 문제가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옛날 구시험에서는 N1 1급이죠. 1급 JLPT 1급에서는 타금이라든가 장음을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시험에서 여러분들 너무 타금과 장음의 구분에 연연하지 말자. 즉, 이 한자를 한글로 어떻게 읽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너무 타금과 장음의 구분에 연연을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시간의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타금, 장음 구분은 한두 문제, 기껏해야 한두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한자 읽기의 법칙이라든가 한자 읽기 요령에 의해서 깨우치는 건 괜찮겠지만은 너무 타금과 장음에 얽매여서 공부했을 경우에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의 많은 양의 문제, 장음과 타금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형용사 계열, 즉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는 반드시 암기를 하자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은 형용사는 청취라든가 독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N1에서 다루는 형용사는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보시면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문자 어휘를 위해서는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지만 독해하청에서는 형용사 계열이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형용사 계열을. 이 어휘를 몰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부드럽게 해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형용사 계열은 이 형용사, 나 형용사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는 제일 마지막에 공부하자고 나와있습니다. 자, N1에서 다루는 동사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9JLPT 1급 시험에 보시면 N1 1급에서 다루는 동사는 약 400개 정도가 됩니다. 이 400개 정도를 암기를 했을 경우에 문자의 파트를 위한 공부를 했을 경우에는 한 문제 정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 어휘를 위한 공부를 제외하고 독해 청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동사를 공부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론을 제시할 수가 있겠지만은 독해 청해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의, 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제 나름대로 정해진 법칙도 있겠지만 9JLPT 1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주 높은 수준의 동사는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동사에 연연했을 경우에는 문자 어휘도 망칠 뿐더러 독해 청해도 망칠 수가 있다. 왜? 너무나 많은 양을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그 동사 때문에 다른 품사를 공부할 시간, 그리고 한자를 공부할 시간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제일 마지막에 한번 쭉 훑어본다는 개념으로 공부를 하시면 한자 읽기 6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복습하자면 명사, 한자 명사의 장음과 타금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 다음에 형용사 계열은 반드시 암기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동사는 마지막에 접근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란묘기 문제가 7문제. 자, 여기서 공란묘기가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한자음 명사가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한자음 명사라는 것은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보기에 발전, 발견, 발명, 그 다음에 발달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합시다. 이때 문제에서 에티송아, 덴키오 전구를 가로 씻다 놓으면 전구를 발명했다,発明했다가 정답이 되겠죠. 이처럼 한자음 명사, 보기에 나와 있는 한자를 정확하게, 한자의 음을 정확하게 한글음으로 알 수만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한자어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공란묘기가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공란묘기를 위해서 수많은 동사, 그 다음에 수많은 한자를 암기를 했을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자 어휘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지 청해나 독해를 위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독해를 잘 하기 위해서, 독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해석이 되고 나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스킬을 깨우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해설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한자 공부는 괜찮겠지만은 문자 어휘를 위한 단어 공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을 역으로 설명하자면 독해 공부를 함으로써 저절로 어휘를 깨우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청회나 독해를 위해서라도 부사는 반드시 암기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독해나 청회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은 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사가 반전이라든가 역접, 순접, 그 다음에 연결, 여러 가지 부사가 있습니다. 이 부사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N1의 자격으로서 N1의 자격증을 딴다고 했을 때 부사를 모르면 문장을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없을 뿐더러 해와도 부드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해나 독해를 위해서라도 부사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 부사를 암기했을 경우에는 문자의 파악돼서 2문제 이상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부사가 수많은 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형용사 계열 정도만큼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동사보다는 월등히 적습니다. 부사는 반드시 암기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외의 품사, 동사라든가 형용사 이런 독해 공부를 하면서 저절로 익히도록 하자. 독해를 할 때 문장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형용사 계열이라든가 그 다음 동사 이런 것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독해를 통해서 암기하는 것이 좋지 문자 어휘를 위해서 단순히 복화책이라든가 어휘집을 가지고 단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파트 3은 유의어, 비슷한 말, 대체어, 비슷한 말 찾기가 6문제가 되는데 부사는 문장에 상관없이 유사어가 정해져 있다. 자, 부사를 제외한 다른 품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의미가 아닌 이 문장상에서 사용된 의미, 그 의미와 같은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나는 진로 때문에 진학 때문에 와타시와 심각노타면이 마요테이루 고민하고 있다. 자, 마요테이루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유사어는 고민하고 있다, 망설이고 있다, 마요테이루 나얀데이루와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나얀과 고민하다, 마요우는 망설이다. 그러니까 망설이다와 그 다음에 고민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같은 의미가 아니지만은 문장상에서는 같은 의미가 되겠죠. 이처럼 다른 품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상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질 수가 있지만 부사는 문장에 상관없이 거의 90% 이상의 문장에 상관없이 유사어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로지 전적으로 못 봐라라는 표현인데 이 못 봐라와 같은 표현이 히타스라 내지 히토애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계열의 유사어 부사가 나왔을 때는 그냥 암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를 듣든 학원에서 현장 강의를 듣든 독학으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든 그 내용에 보면 반드시 유사 부사어가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부사는 반드시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같은 의미를 가진 동사는 반드시 암기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이다라는 표현은 다마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다마스와 같은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고마카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다마스와 고마카스 그 다음에 속이다, 기만하다, 아자무쿠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 동사는 암기를 하면 좋은데 이 같은 의미를 가진 동사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가진 동사는 여러분들이 시중교재나 인강 그리고 현장 강의에서 선생님이 언급하시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냥 암기하는 것이 파트 3 대비해서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했던 그 외의 품사는 문장의 해석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므로 문제를 푸는 요령, 문제를 푸는 요령이나 스킬을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이라든가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했듯이 인강의나 현장 강의, 그 다음에 교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트 4, 단어의 바른 쓰임이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파트 1, 2, 3, 파트 1, 한자 읽기, 파트 2, 공란 외우기, 파트 3, 대체어, 유사어 문제를 공부하시다 보면 저절로 어휘력이 습득이 됩니다.
따라서 파트 1, 2, 3을 공부하면 저절로 파트 4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알 수가 있죠. 그럼 파트 1, 2, 3, 4를 물론 공부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지만 결국에는 뭐 독해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절로 어휘를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뉘앙스를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으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의 뉘앙스는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주 높은 수준의 이 어휘와 이 어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 정도 수준까지 공부하실 필요 없이 단순히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 형용사와 명사의 구분인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면 유명하다를 유메이다라고 표현하지 유메스루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은 유메이나 히토가 되겠지 유메스루 히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형용동사와 명사를 구분하는 이유는 형용동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나라는 조사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서술은 유메이다, 유메이데스로 끝나야 되지 유메스루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단어가 형용동사인지 명사인지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서 비물질 명사 중 뭐뭐 하고 있다는 말을 붙여보자. 예를 들어서 정숙이라는 단어가 나와 세이자쿠 정숙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것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비물질 명사가 되지만 일본어에서는 나 형용사, 형용동사가 됩니다. 즉 이 말은 정숙하고 있다. 말이 성립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용동사이기 때문에 정숙하다라는 표현은 세이자쿠다라고 표현하지 세이자쿠스루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어 파트가 아닌 단어의 발음 쓰인 파트 4에서 어떤 제시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제시어가 우리 눈에는 명사로 보일 수가 있지만 형용동사일 경우에는 보기 1, 2, 3, 4 중에서 문법의 오류, 즉 형용동사인데 스루가 붙어있는 경우는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고 있다는 말을 붙여서 말이 되지 않으면 나 형용사, 즉 형용동사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6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처럼 제가 N1에서 문자 오이 파트가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언급하지만 문자 오휘는 독해, 청해, 문법을 위한 공부는 좋지만은 문자 오휘만을 위한 공부는 시간의 낭비가 될 수가 있고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높은 점수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皆さん、今度の試験に合格してください。さあ、皆さん、頑張ってください。